출시 하루 만에 한 게임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한 화제 무협 게임 천상검. 중세 뱀파이어 전설을 소재로 한 인기 판타지 웹툰 노블레스. 요즘 남자들을 뜨겁게 만드는 두 개의 키워드는 게임과 웹툰. 그리고 게임과 웹툰의 단골 소재는 무협과 판타지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게임 산업과 웹툰 문화의 핵심인 무협과 판타지 장르를 정립한 두 영웅들을 만난다. 지난 1986년 국내 한 출판사가 번역 출판한 소설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총 3부 18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의 무협 소설 영웅문이었다. 남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그 책들을 섭렵했고 영웅문을 읽지 않고선 진정한 남자가 될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지난 2001년 12월 한 편의 영화가 전 세계 영화 팬들의 심장을 흥분시켰다. 러닝타임 2시간 58분. 그럼에도 탄탄한 스토리와 스펙터클한 볼거리로 관객을 매료시켰던 이 영화는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였다. 이후 매년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이 영화의 시리즈가 개봉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지의 제왕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세기 동서양 판타지 대표 소설인 영웅문과 반지의 제왕을 탄생시킨 중국의 김용과 영국의 톨킨. 두 거장의 진검승부가 지금 시작된다. 위대한 작품을 낳은 위대한 작가 김용과 톨킨.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삶을 살다간 인물들일까? 무협에 살아있는 전설 김용은 1924년 중국 저장성 해령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사량용. 필명 김용은 본명의 끝자 용을 두 글자로 떼어서 쓴 것이라고 한다. 유년 시절 그는 사서삼경과 제자백과 불교가 두 개의 경전에 심취했으며 강옥의 협전과 근대협의 영웅전 등을 통해 무협지의 기본을 익혔다. 김용이 롤 모델로 삼았던 인물은 월나라 왕 극전의 스승 법녀. 21살 때 중령의 국민당 당교인 중앙정착교를 다니며 법녀를 꿈꿨지만 국민당에서 파견한 직업 학생들이 활발한 학교에 항의하다 22살 때 퇴학당한다. 1947년 25살 때는 상해 동호대학 법학원에 입학한다. 그곳에서 국제법을 전공한 그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 1950년 베이징으로 건너가지만 사회주의 현실에 좌절하고 홍콩으로 건너가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택한다. 30살 전후에는 영화평을 쓰면서 영화계와 친분을 맺기 시작했는데 이후 절대 가인이란 영화의 시나리오로 홍콩 문화부의 우수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무협 데뷔작은 청나라 건용제 시절 강남의 조직 홍화회의 반청 공명 운동을 소재로 한 서검은 구록이었다. 무협 소설의 전설 김용이 원래부터 작가가 아니었던 것처럼 톨킨의 원래 직업도 작가가 아닌 언어학자이자 대학 교수였다. 189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블룸폰테인에서 태어난 톨킨. 그는 은행장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4살 때 영국 버밍엄으로 이주한다. 그러나 어머니마저 그의 나이 12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이후 톨킨은 삼촌의 보살핌 속에 자라게 된다.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 베긴스가 삼촌인 빌보 베긴스의 손에 자랐다는 설정은 그의 가정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어린 시절 그가 가장 좋아했던 책은 조지 맥도널드의 공주와 커디. 이 책은 톨킨은 물론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과 톨킨의 절친이었던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 등 영국 판타지 작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책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톨킨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용을 무찌르는 영웅 지구르트 등에 매료됐다고 한다.
1911년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 고전을 공부했던 그는 중간에 전공을 바꿔 1915년 졸업과 함께 영어 언어학 학사를 취득한다. 1916년 그의 나이 24살 때 3살 연상의 에디스 브렉과 결혼한 그는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같은 해 영국군의 지원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 당시 독일군 16만 명, 영국과 프랑스군 1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솜광 전투에 투입된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전우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고스란히 목격하게 된다. 그 또한 전장에서 얻은 열병으로 인해 그해 11월 후방으로 후송돼 18개월 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는데 그가 경험한 전쟁의 공포와 처절함은 반지의 제왕 등 그의 작품 곳곳에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이후 언어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톨킨은 잠시 옥스퍼드 영어사전 편찬에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한다. 1920년 28살에 리즈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톨킨은 1925년 다시 옥스퍼드대로 돌아와 교수직을 맡는다. 가정적인 가장이자 자상한 아버지였던 톨킨은 당시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것들을 모아 1937년 책으로 출판한 것이 호빗이었다. 신문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 무협소설을 썼던 김영은 1956년 홍콩신문 상부의 벽혈검을, 1957년부터는 그의 출세작이자 최초의 장편 소설인 사조 영웅전을 2년간 같은 신문에 연재했다. 소설의 성공으로 명성을 얻게 된 그는 1959년 5월 명보라는 일간지를 창간한다. 하지만 명보는 1년을 버티기 힘들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렸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것이 그의 무협소설과 정치사설이었다. 그는 명보의 창간과 함께 신조협례를 연재했고 1961년부터는 의천도령기 등의 무협소설을 실어 명보를 발행부서 4만이 넘는 신문사로 성장시킨다. 1967년 소호강호를, 1969년 10월부터는 녹정기를 명보에 연재했다. 그런데 1972년 9월 대단원의 막을 내린 녹정기를 끝으로 그는 돌연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겠다며 절필 선언을 한다. 17년간 그가 집필한 작품은 15편. 그 가운데 송나라 말기 몽골 칭기즈칸의 원정 전 시절부터 명나라 건국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강호 협객들의 이야기인 사조영웅전, 신조협력, 의천도령기는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데 이 세 작품은 1986년 영웅문이란 제목으로 국내에서 번역 출판됐다. 8개월 만에 30만 부가 팔리며 김용 신드롬까지 일으켰던 소설 영웅문. 그러나 이 번역문은 판권 계약 없이 출판된 것이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용은 불쾌함을 표출했고 현재는 정식 판권이 계약돼 사조 3부곡으로 국내에 번역 출판되고 있다. 절필 후 김용은 언론인과 평론가로 계속 활동해오다 1994년 일선에서 완전히 은퇴했고 이후 중국 대학 강단에 서거나 영국 홍콩을 왕래하며 역사 연구 등에 매진해왔다. 그가 동양 최고의 무협 작가로 손꼽히는 이유는 그의 소설만이 지닌 강점들, 즉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인물들, 탄탄한 스토리 구성,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허구의 절묘한 조화,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한 문장과 중국 전통 문화 요소들의 적절한 배합 등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상상력과 손끝의 힘 때문일 것이다. 톨킨에 비해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2번의 이혼과 3번의 결혼, 그리고 장남의 자살 등 비교적 평탄치 못했던 그의 가정사와 개인적 슬픔이다. 하지만 지난 3월 91세 생일에는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중국 SNS 웨이보에 올려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김용이 48세의 나이에 절필한 것과 대조적으로 톨킨은 죽는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았다.
1930년대 초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던 잠자리 동화를 판타지 소설로 엮기 위해 톨킨이 처음 쓴 문장은 땅속 어느 굴에 호빗이 살고 있었다였다. 호빗이 뭔지, 그게 왜 땅속에서 사는지도 몰랐지만 그는 이 한 문장을 잡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쓰면 쓸수록 호빗이라는 땅딸막한 친구가 자신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톨킨. 쫓기를 좋아하는 낙천적인 인물, 학계에서 인정받는 교수이면서도 학문적인 틀에 머물거나 고리타분한 연구에 빠져들지 않는 점이 특히 그러했다. 수수께끼 같은 첫 문장을 쓴 지 거의 6년이 지난 1936년 마침내 호빗이 완성된다. 하지만 마지막 장은 비워둔 톨킨. 결말은 자신의 아이들에게만 들려주기로 한 것이다. 아이들 외에 그가 회원으로 있었던 옥스퍼드대 문학회인 잉클링스의 멤버들과 그의 오랜 제자 일레인 그리피스도 호빗의 원고를 읽게 된다. 1937년 9월 그렇게 출간된 호빗은 그의 12월 완판 기록을 세운다. 호빗의 성공은 속편에 대한 출판사의 요구로 이어졌다. 그러나 속편의 작업은 쉽지 않았다. 썼다가 뒤엎기를 수없이 반복했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완전히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무수히 많았다. 그렇게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낸 후에 톨킨은 마침내 새로운 호빗 이야기를 완성한다. 탈고 후 톨킨은 글을 쓰는 동안 마주하게 된 수많은 일들이 나에겐 전부 경이로웠다고 고백했다. 그렇게 탄생된 작품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다. 호빗으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이야기로 절대 반지에 얽힌 모험을 다룬 반지의 제왕은 호빗 그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고 톨킨에겐 현대 판타지 문학의 아버지라는 닉네임을 선사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대서사시 반지의 제왕과 이에 앞서 출판된 호빗이 사실은 톨킨이 죽기 전까지 집필했던 실마릴리온이란 작품의 일부 에피소드라는 것이다. 반지의 제왕의 사건들이 실마릴리온 전체 분량의 5%밖에 안 될 정도로 실마릴리온은 방대한 분량의 판타지 소설이다. 절대적인 미와 힘을 상징하는 세계의 보석 실마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싸움과 비극 등을 그린 실마릴리온에서는 천지 창조와 종족들의 탄생, 악의 등장과 권선징악 등 여러 요소들이 다루어진다. 톨킨이 호빗 출간 직후 쓰기 시작해 수십 년에 걸쳐 집필했지만 결국 미완성으로 그친 실마릴리온. 하지만 그의 아들 크리스토퍼 톨킨이 원고를 정리해 1977년 출판하게 된다. 실마릴리온 또한 그 모티브는 북유럽 신화인데 고대 신화와는 달리 사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세계관도 상당히 짜임새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잇따른 영화화. 이제 팬들이 기다리는 것은 실마릴리온을 스크린에서 만나는 것이다. 하지만 반지의 제왕의 수십 배가 넘는 방대한 분량을 과연 영상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죽어서도 신화가 된 판타지의 제왕 톨킨. 만약 실마릴리온이 스크린으로 옮겨진다면 전 세계는 그의 상상력에 또 한 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무한한 상상력, 현란한 글솜씨. 그것을 무기로 김영과 톨킨은 자신들의 작품에 무엇을 담고 싶었던 것일까? 김용 무협의 배경은 중원, 무림으로 불리는 강호다. 톨킨 판타지의 주 무대는 중간계다. 숱한 사건이 전개되는 이곳은 단지 작품의 공간적 배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김용과 톨킨의 사상과 정신이 담긴 거대한 그릇이다.
김용은 그의 작품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 유불선교의 사상을 보여준다. 道兄慧然讲， 유교의 본질인 수신과 치국을 곽정이란 인물에 명확하게 투영시켰다. 해탈을 지고한 가치로 여기는 불교 사상은 소림사를 통해 주로 비춰지는데, 속세를 바라보는 소림들의 시선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보여준다. 무위자연, 자유로운 정신에 근거한 도교 사상은 김용의 무공초식의 명칭과 그 초식들을 발산하는 무리민들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김용이 동양의 전통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면 톨킨의 작품은 거의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북유럽 신화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지역에 전해오는 게르만 민족의 신화로 신들과 난쟁이들, 거인족과 엘프, 절대 반지 등이 모두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소재들이다. 그런데 톨킨은 북유럽 신화를 빌려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신화의 캐릭터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자신의 언어적 재능을 바탕으로 엘프어라는 인공 언어를 창조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창의적인 상상력의 소유자인지를 알 수 있다. 톨킨의 열렬한 매니아들을 일컫는 톨키니스트들의 일부는 이 엘프어를 배우고 일상에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톨키니스트에는 얼마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영국 배우 크리스토퍼 리가 있는데, 반지의 제왕에서 마법사 사루만으로 열연했던 그는 반지의 제왕 출연자와 제작진 중에 유일하게 생전에 톨킨을 만난 사람이기도 하다. 김용의 작품에 주로 내포되어 있는 또 하나의 정서는 한족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화 사상이다. 그의 작품 중 상당수는 중국 대륙이 이민족에 점거당한 상황에서 그의 항쟁하는 시대를 그리고 있다. 说来虽然是你的， 그 가운데 사조 삼부곡에서는 여진족과 몽골에 대한 항쟁을 벌이고 있으며 주인공은 이민족을 물리쳐야 하는 영웅들로 설정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 속 중화 사상은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천룡팔부에서는 주인공 초봉의 출생 비밀이 밝혀지면서 한족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마지막 작품인 녹종기에서 주인공 위소보는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어느 민족 출신인지 알 수 없게 설정돼 있다. 김용의 중화 사상과 대조를 이루는 톨킨의 정신은 기독교 사상이다. 회색의 간달프가 백색의 간달프로 부활한 부분과 간달프가 지휘하는 자유의 전사가 벌이는 최후의 결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실마릴리온의 배경이 되는 아르다와 중간계의 창조 과정은 성경의 천지 창조와 매우 흡사하다. 톨킨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던지는 질문은 인간이 얼마나 선하고 도덕적일 수 있나, 그리고 선악의 경계는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 이것의 모티브는 플라톤의 국가론에 등장하는 자이제스의 반지다. 어느 날 평범한 농부는 동굴에서 황금 반지를 발견하는데, 반지를 끼면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농부는 반지의 마법을 이용해 왕을 제거하고 왕국까지 차지하게 된다. 자이제스의 반지에 얽힌 이야기는 인간에게 절대 선이라는 것이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마찬가지로 톨킨은 절대 반지를 버리기 위해 불의 산으로 간 프로도가 선과 악을 넘나드는 심리 상태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신은 어떠한 유혹에도 진정으로 선을 지킬 수 있는가? 만약 여기에 노라고 답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톨킨이 인간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바였을 것이다. 동서양 판타지 장르 쌍벽 김용과 톨킨, 이들이 전하는 판타지 세계는 현실 도피가 아닌 현실 그 자체다.
그리고 그들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가상의 세계는 현실 속 인간의 본질을 낱낱이 비춰 드러내는 거울일 것이다. 김용과 톨킨의 진검승부. 당신은 이 대결의 승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동서양 위대한 작가들의 우열을 가릴 자격이 있을까? 그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자.